규모로서는 최대의 규모인데 그런 규모의 건물을 지면서 이걸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벌써 이 초성을 다듬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짓는 거죠. 건물터 주변엔 높이 5m가 넘는 흙으로 쌓은 토벽이 마치 건물터를 보호라도 하듯 빙 둘러쳐 있었다. 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토성을 쌓았다든가 이런 그 벽을 쌓았다든가 방어시설이 여기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다른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건물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볼 때 여기는 그 고대는 신분에 따라 건물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규모라든가 모든 걸 볼 때는 여기가 바로 왕궁이라는 거죠. 왕궁 위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왕성지로서 여러 조건들을 갖춘 교산동 건물지. 그런데 발굴 작업에선 명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큰 대형 초소를 갖다가 다듬지 않은 대형 초소를 쓰는 경우가 사실 흔치 않은 건 사실인데요. 물론 이제 이거만 가지고도 뭐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같은 큰 대형 사찰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뭐 전혀 다듬지 않은 막초석을 쓰는 경우가 왕왕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초석이 대형이고 막초석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기를 올려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나오는 공부되는 유물이 어떤 시기에 속하냐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굴이 시작되고 교산동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대부분 고려나 조선조의 유물들이었다. 조선조에 사용됐던 군청사기가 주로 출토됐고 다음으로 연대가 올라가는 유물은 고려 초의 청자류였다. 가장 이제 시기가 올라가는 유물이 이제 이러한 이나문토기라고 보통 불리우는 통일신라 시대 토기로서 보통 이런 토기가 소멸되는 시기를 한 8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통일신라 말부터 이것저것 유적지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시해주고 있는 유물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중심 시기를 이룬 유물은 조선시대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이제 고려시대 유물들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굴단은 건물지에서 출토된 광주 객사편 기와를 통해 교산동 건물지가 객사나 관청 건물로 쓰였던 곳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한성백제의 왕성지로 지목받았던 춘궁동 일대. 아직까지 이곳에서 한성백제 왕성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왕성이라면 이 왕성에 걸맞는 유물이 나와줘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이 교산동 건물지나 그 주변에서는 왕성에 걸맞는 유물은 물론이거니와 이 백제시대 일반적인 유물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까 앞으로 발굴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후보지 두 곳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몽천토성과 이 풍납토성입니다. 이 두 토성은 속천동 고분과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 왕성 후보지로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몽천토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지에 있는 풍납토성과는 달리 이 몽천토성은 약간 이 구릉 지역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삼한 시기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주의 반월성이라든가 또는 경상북도 청도의 이서국성 같은 그런 성들은 이 성들이 이 평야를 끼고 있으면서도 약간 50m 안팎의 구릉지대에 이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지적인 조건에서 볼 때 이 몽천토성이 아주 딱 들어맞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후보지인 몽천토성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천토성은 오래전부터 백제 초기 토성으로 전해져 왔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 주변 일대가 88 올림픽 시설지로 확정되자 발굴이 시작됐다. 몽천토성은 자연지형을 이용한 성이다. 성벽 외곽엔 물길을 내 방어선 역할을 했던 해자를 끼고 있고 성벽 위에는 방어수단으로 쓰여졌던 목책을 두르고 있다.
북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용 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 한 40m 내지 50m 정도 되는 그런 구릉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릉이 백제시대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이고, 그러한 구릉을 이용해서 그 약간 낮은 지대만 그 소위 판축기법이라는 그 흙을 쌓아 다지는 방법으로 그 보충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성의 윤곽을 만드는 그러한 토성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순수한 의미의 그런 토성하고는 좀 다른 그런 구릉지에 쌓여진 산성에 가까운 그러한 토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성 내부에선 다양한 백제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각종 중국 자기편들과 백제 토기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백제 기와들이 출토되면서 몽촌토성은 한성 백제의 강력한 왕성 후보지로 떠올랐다. 몽촌토성 내에서 여러 가지 백제 유적과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심 연대는 대개 3세기 후반들의 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하남 유래성 또는 한산성 그리고 한성과 관련시켜질 때 참 부합시키기가 힘들게 되죠. 그러나 이제 몽촌토성이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나왔던 백제 토성이기 때문에 되게 몽촌토성을 하남 유래성으로 잡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몽촌토성에서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풍납토성, 그 내부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파트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대규모의 유물들. 긴급히 발굴팀이 투입됐다. 발굴에서 나온 유물들은 몽촌토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 불과 1000평을 발굴해서 출토된 유물들은 몽촌토성 전체 13만 평에서 출토된 유물과 맞먹는 수량이었다. 제가 이제까지 20여 년간 발굴을 해왔습니다만은 저렇게 유구가 밀집되어 있고 단위 면적에서 저렇게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예는 저는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가장 유구와 유물의 밀도가 높은 그러한 양상입니다. 출토된 유물 중 단연 학계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기와였다. 문양으로 봐서 그 시기가 상당히 올라가는 백제 기와였다. 불교가 들어왔을 때 보면은 연화문인데요. 연화문이 안 나오고 기하문입니다. 기하문이라는 거는 그냥 잎사구도 있고 무슨 이렇게 방사선무늬도 있고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인데, 이런 무늬들은 적어도 불교가 백제가 384년에 들어왔으니까 그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기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그때 2, 3세기에 기와를 썼다 한다면은 이거는 일반 서민은 도저히 쓸 수 없는 귀중한 거고.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엔 고구려인들의 생활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기와는 오직 왕궁과 관청, 절에서만 사용한다고